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6월 21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우성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휴장이었죠. 쉬었습니다. 네. 노예 해방의 날? 노예 해방의 날, 예, 예, 노예가 준틴스. 준틴스. 예, 그렇습니다. 예, 6월 10일. 예, 아, 6월 19일. 19일인데 나인틴스에서 나인을 빼고 준틴스로 줄였습니다. 그러면은 네. 6월 10일에 쉬어야지. 왜? 그렇답니다. 뭐 어쨌거나 예, 6월 저희가 19일. 정한 건 예, 아니니까. 예. 아, 근데 저는 어제 뉴욕 시장 쉬고 나머지 시장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예. 아, 국장이 너무 억울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어. 많이 들었습니다. 보면 유럽 증시는 뭐 아일랜드 정도 빼놓고 예, 주요국 다 증시가 올라왔다고. 예. 일제히 올랐고 아시아권 내에서도 보면은 국내 증 물론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였지만 소폭 하락세였고 뭐 중국, 일본 보면 소폭 하락세였고 우리나라 시장만 좀 너무 과하게 지나치게 빠졌습니다. 예, 하락하지 아.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랬을까?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그런 양상이었나 싶습니다. 일단 예. 아니 뭐 중국이나 일본은 외국인 안 빠져나가나요? 뭐 환율 근데, 방어가 우리만 안 되나요? 아, 조금 올라야 되는데 어디서 빠지는 거 보고 네. 정말 마음 아프더라고요. 아 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좀 의미 있는 앞자리 숫자 그리고 두 번째 자리 숫자가 이탈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국내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을 동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기 때문에 어제 굉장히 많이 힘드셨겠다 아,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뉴욕 증시가 휴장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나온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해봐야 될 이슈들은 여전히 네, 많잖아요.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또 유럽 마감 상황을 우리 장 부사장님께서 정리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이분은 항상 나오셔서 이제 매크로적인 시황에 맞습니다. 대한 이야기 예. 그리고 항상 시기별로 시장에 대한 예상과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3분기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역시나 시장이 멈춰도 월가는 돌아갑니다.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자, 그럼 오늘 주제는 유럽이네요. 예, 유럽입니다. 제목입니다. 지난주 하락했다는 반발 매수로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막 높은 물가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가 오늘은 약간의 저점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네. 확인시켜드리고 바로 지수의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독일 닥스 지수 1.06% 상승했고요. 영국 FTSE 지수 1.5% 상승, 프랑스 까크 지수가 0.64%, 그다음에 이탈리아 FTSE MIB 지수가 0.99%, 스톡스 600이 0.96% 올라가면서 거의 다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유럽 시장은 뭐 아시아와 굉장히 다른 결을 보였고요. 보였습니다. 예. 과연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떨지에 대해서 크죠. 참 관건인데. 뭐 기대반 걱정반 네. 늘 시장이 열리기 전에는 그렇지만 부디 유럽 따라가서 네. 상승하고 우리나라도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왜 올라갔냐? 지난주에 등락을 보여드릴 건데요. 네. 지난주 주간 등락인데요. 스톡스 600이 4.6%가 빠졌고요. 독일 4.62%, 영국이 4.11%, 프랑스가 4.92%, 이탈리아 3.36%가 빠지다 보니까 오늘의 반등은 그냥 큰 의미 없는 그냥 반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명 얘기하는 데드캣 바운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미 없는 반등이라고 할지어도 네. 우리나라는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오늘 좀 반등하겠죠? 오늘 반등하겠죠. 반등해야 될 거고요. 근데 실제 이제 그 반등을 좀 나오려고 뭔가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네. 호재가 안 보입니다. 호재가. 아니 이제 어제 방송하는 이제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얘기를 같이 제작진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다들 이렇게 푸념을 할 수밖에 없는 좀 너무 과도하게 상대적으로 네. 과도하게 빠지다 보니까 어제 다른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도 다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뉴스를 또 정리해 예, 오셨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빠졌던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네. 6월 16일 나왔던 그런 기사인데 혹시 스위스에 대한 금리 아십니까, 여러분들? 스위스 금리가 기준금리 어느 정도죠? 모르실 것 같아요. 네. 기존에 0.75% 마이너스였습니다. 오. 네. 그런데 일단 50p를 올리면서 0.25% 마이너스로 올렸는데요.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네. 스위스가 15년 만에 금리 인상 단행했는데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를 보여줍니다. 말도 안 되는 금리지만 하고 올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나 심했으면 물가 심했으면 어쩔 수 없어서 올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가 전망을 기존에 2.1%에서 2.8%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인상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유럽 시장을 빠뜨린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위스가 원래 물가가 굉장히 비싸죠. 비싸죠. 비싸서 많이 안 올라가는 국가인데 네. 하지만 물가 많이 올라가다 보면 금리를 올렸는데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어쨌거나 50배 올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스위스를 비롯해서 뭐 유럽 국가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네. 인플레이션 물가의 상승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나타나고 예,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국가에 대한 인플레 수치를 보실 건데요. 브라질 12.1%, 네. 영국이 9%, 그다음에 이번 달에 나오는 영국의 예상치가 9.1%입니다. 프랑스 4.8%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는 이 각도를 보시고 네. 그다음에 보시는 게 대부분 다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물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팬데믹 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살짝 꺾이긴 했는데 뭐. 이게 뭐 미국 봐서 여러분들도 별로 의미가 아시겠지만 없는 수치를 보여준다는 거 보시면 네. 되고요. 사실 영국이 가장 큰 문제인데 영국이 유럽에서 가장 높거든요. 9%. 영국의 어떤 이 물가 작가의 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 영국은 말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잠깐 TV 봤더니 전기 가스 요금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를 쓰다가 안 꺼버려 그냥 추워도 끄고 그리고 또 이제 시간제로 돌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애들이 막 웁니다. 춥다고. 야, 춥다는 것도 있지만 내가 좀 TV 보기 위해서 샀는데 TV를 꺼버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와주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럼 볼 수 있을 것 영국에서 같습니다. 전기차 운행 어떡하죠? 전기차요? 네. 전기차는 정말 필요할 때만 쓰는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럼 정확하게 지금 영국의 물가를 볼 건데 지금 보여주는 그림처럼 9% 찍었고요. 네. 엄청 높은 물가를 보여줍니다. 옆에 있는 게 현재 금리인데요. 1.25%. 이 9%를 물가 잡으려고 그러면 이거에서는 뭐 3.5%가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금리 올라가는 그런 구간에 서민 삶이 얼마나 팍팍해질지 염려가 그쵸.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이 정도 올라왔으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각국에서 실질적으로 물가를 체감하고 있는 국민들은 이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우는 모습 보면서 야 물가 빨리 잡아야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이 전쟁 때문에 또 어려워지고 있는데 영국을 비롯한 유럽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그 전쟁에 대한 어려움인데요. 네. 옆에 보시는 것처럼 다음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거 사실은 다른 국가는 필요 없는 지원 아니겠습니까? 비용이 필요 없는 비용이 나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국이 금융 지원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 군사 지원까지 해서 6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까지 모습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일이 4조 원 쏟아붓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2.7조 원, 이태리가 0.6조 원 쏟아부으면서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필요 없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전쟁 언제 끝납니까? 지금 기미가 없습니다. 또 뭐 8월 달 얘기도 슬슬 나오는데 지난 5월도 그냥 지나가서 과연 이번엔 끝날 수 있을지 휴전이 될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혹시 엊그제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미국이 10억 달러 달하는 또 군사 지원하는 바람에 이거 사실은 거의 끝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럽이 얼어졌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이게 전쟁이라는 게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타격이 입혀지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끝내고 싶어도 이게 끝낼 명분이 없기 때문에 끝날 그렇죠. 수 없는 건데 뭐 일각에서 분석은 미국 쪽에서는 오히려 전쟁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뭐 바이든의 그런 지지도나 뭐 이런 쪽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게 있다. 뭐 이런 도움이 분석도 됩니까? 나오더라고요. 전쟁을 계속 유지하는 게 어느 나라 국가에서는 뭐 전쟁 관련된 물자를 이제 수출하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근데 어쨌거나 애꿎은 유럽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빨리 끝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보고요. 그 데이로라고 하는 그 유럽에 있는 증권 중개 업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발표한 많이 매수한 종목을 끝으로 말씀드릴 네. 건데 지금 6월 상반기입니다.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미국 종목 아마존이고요. 오. 2위가 테슬라, 3위가 애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이 판 종목으로는 테슬라가 또 1등이었고요. 2등이 리오, 3등이 알리바바였기 때문에 주로 전기차를 많이 매매하는 걸로 확인됐고요. 또 중국 기업에는 관심이 큰 걸로 확인됐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게 산 종목과 판 종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매수한 그러면은 것과 많이 매도한 것. 일단 산 거는 아마존은 그 스플릿 이슈가 있었으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매매가 활발히 됐고 판 종목에 보니까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매도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니오가 신제품을 발표하면서 주가 올라오는 폭이 컸는데 네. 그때 좀 매도한 걸로 보이고요. 아하. 테슬라는 워낙 이제 좋아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네. 많이 매수 매도가 이어졌는데 그 지금까지 상반기에 가장 많은 매매를 보여준 기업이 바로 테슬라를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테슬라 좋아하는 것 같고 국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휴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유럽 증시 상황 쭉 알려드렸고요. 이제 저희가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차트 이렇게 보여드렸을 때 사실 그렇게 오르는 게 물가가 아니라 주가여야 한다. 그렇죠. 이런 글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오늘이 여러분들 절기상 그 하지입니다. 하지. 하지가 뭐죠?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 아, 낮의 예, 길이가 오늘까지가 가장 긴 날이 되고 점차 줄어들 거로 보이는데 주가도 말이죠. 바닥을 정점을 찍고 올라가기를 같이 한번 기해보는 게 어떨까? 어떻게 좀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전쟁 그만하지. 시장 하락 그만하지. 뭐 이런 어? 하지라고 하니까 준비한 멘트입니까? 아니에요. 방금 생각했어요. 오, 자, 우리 대단합니다. 시청자분들도 네. 오늘 하지 절기 기억하시고 우리 시장도 이제 그만 하락하고 이제 7월 이제 다가오잖아요. 다 왔죠? 7월에. 3분기 다가오니까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심층 인터뷰는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동안 엄마, 동안이 성적 또 올랐다며? 영진이는 비싼 학원 바꿨는데 더 떨어졌다니까? 영진 엄마, 누가 요즘 학원 보내? 아직도 안 해? 설탭! 서울대 선생님이 1대1로 족집게 가외해주니까 단기간에 성적이 쫙쫙 올라. 설탭이 입시 상담까지 해주잖아. 학원진도 못 따라가고 인강 볼 때 졸기만 하는 우리 아이. 지금이 바로 초밀착 1대1 설탭 케어가 필요할 때. 요즘 엄마들이 선택하는 프리미엄 서울대 가외 설탭. 서울대 가외가 월 19만 9천 원이라고? 학원보다 싸네. 뭐? 지금 시작하면 첫 수업 무료에 백화점 상품권까지 준다고? 투자 위더 스타 본선 1라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종태 이사님, 김프로님, 김동환 프로님, DS자산운용 이한영 본부장님도 오셨습니다. 이전 팀원이 그대로 한 팀이 돼서 경쟁을 하게 되고 각 팀에서 딱 한 명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많이 떨리네요. 제 12년간의 투자 수익률 잘못됐을 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상품 끝이거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심층 인터뷰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6월의 시장의 하락 저희가 방금 전에도 잠깐 이야기 나눴던 게 좀 생각보다 단기적으로 많이 흔들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장의 분위기를 좀 긍정적으로 돌릴 수 있을 만한 뭔가 단초가 될 수 있을 만한 건 뭐가 있을지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신다고요. 네. 올해 상반기 되게 미국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 힘든 장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수혜를 받았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변동성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또 이 기간을 지나고 나면 하반기 때는 좀 걱정을 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올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좀 교훈을 많이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투자를 하실 때 일단은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투자에 대한 생각들을 좀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투자라는 게 내 맘대로 잘 안 된다. 가끔은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는 어떤 기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앞으로 좀 증시의 흐름들이 지금보다는 변동성이 좀 완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세 가지 정도는 좀 확인을 해야 된다 봅니다. 일단 FMC가 끝나고 나서 파월 연준 의장이 22일, 23일 아마 상하원 이제 반기 통화 정책 증언에 나서게 됐는데요. FMC가 끝났기 때문에 또 어떤 발언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본인의 생각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발언의 강도에 따라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 보고 있고요. 어차피 자이언트 스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준은 물가 통제를 위해서 강한 긴축 행보를 보이겠다는 부분들은 분명 시사를 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런 발언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강한 긴축이
좀 빠른 물가 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빠른 시일 내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발언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좀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6월 전도표를 보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대응이 좀 늦은 거 아니냐라는 좀 문매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에도 이제 21일 날 리치먼드 연은 총재, 그리고 이제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그리고 22일에는 시카고 연은 총재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달 7월 FOMC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하는 계기가 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24일 날 발표되는 6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의 확정치가 나옵니다. 예비치에서 크게 변동이 없을 걸로 좀 보고는 있지만 만약에 이제 이게 개선되는 양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높은 물가, 실질임금 감소와 같은 투자 환경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비관적인 시각이 더 확대되지는 않고 있구나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30일 예정된 PC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헤드라인 CPI가 이번에 증시 충격을 줬던 부분들은 있지만 연준은 PCE 지표를 더 중시 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 지표들이 결국에는 시장의 변동성을 좀 줄여주는 역할,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하는 결과로 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세 가지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 변수 세 가지는 단기적으로 시장 분위기도 좀 영향을 미치겠지만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이슈다라는 부분 확인해 봤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시장에서 참 그 증시 하락의 추가 하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전에 하락할 때도 지수가 S&P 500 기준으로 3,000선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3,400은 기본적으로 일단 베이스로 그렇죠. 깔고 가는 네. 그런 분위기인데 이런 좀 하락할 거라는 심리가 더 확장될 것인지 아닌지를 좀 가늠하는 네. 그런 변수 두 가지를 또 정리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걸 유심히 지켜봐야 될까요? 네, 방금 얘기 드린 거는 이제 단기적인 어떤 투자 심리에 네. 영향을 미칠 만한 세 가지 변수였고요. 사실 더 중요한 잣대는 7월 달에 있습니다. 7월 13일 날 이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잖아요. 너무 걱정돼요. 결국 5월 소비자 물가가 지금 현재 증시 하락에 동인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상치는 나오진 않고 있어요. 다만 시장이 기대하는 전월보다는 좀 증가율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아마 시장은 물가 정점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30일 다음 달 28일 날 이제 미국의 2분기 GDP의 속보치가 발표가 됩니다. 사실 지금 현재 IB들이 예상하는 수치는 3% 전후예요. 그러니까 1분기 때는 마이너스 2.5% 역성장을 했지만 2분기 때는 그래도 다시 성장으로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2분기 GDP 속보치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거는 7월 13일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지표의 결과를 확인하기 이전까지는 좀 시장이 우려하는 고물가 그리고 이제 연준의 강한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부터 좀 증시는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변동성 장세, 상승과 하락이 좀 등락을 보이는 이런 증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지수보다 더 추가적인 하락을 결정하는 것은 7월 13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만약에 전월에 이어서 연속성을 가지고 더 높게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좀 지수 레벨이 한 단계 더 낮아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좀 시장을 전망하실 때 이 두 가지 잣대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대응하셔도 무방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7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6월 내내에도 네. 제일 걱정했던 게 6월, 그러니까 5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6월이 더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저는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물가의 상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뭔가 안정된다라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굉장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물가 상황이 여전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제 CPI가 6월에도 그 전월에 대비해서 더 숫자가 앞자리가 바뀐다거나 더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7월 13일 날 발표되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월 13일 날 발표되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추가적으로 이제 7월에도 시장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미국의 올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결과를 놓고 너무 시장이 감인 반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연준이 중요시하는 물가 지표는 PC와 그놈의 PC인데 네. 사실 이 지표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자체는 지금 계속 하향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실 물가가 뭐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물가 우려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올 소비자 물가 결과를 놓고 이례적인 결과를 놓고 해석하기보다는 보통 이제 지표의 결과들이 어떤 의미 있는 영향을 주려고 하면 최소 2분기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한 3분기 정도의 연속성을 갖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5월달, 6월달 한 2개월 정도 동일한 어떤 결과치가 나온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7월달부터는 물가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의미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는 볼 수는 있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물가의 어떤 정점이 통과되는지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물가에 따른 시장 하락이 과도했다 생각하신다 그러면 네네. 혹시 그 연준의 잘못된 대응 때문에 빠진 건가요? 파월의 어떤 그런 약간의 그 뭐랄까요? 좀 잘못 이런 것들, 오해 이런 것들 때문에 빠진 건가요? 사실 이제 6월 FMC를 보면 경제 성장률 그리고 PC, 근원 PC 기존 3월달 수치보다 사실 조정이 좀 있었잖아요. 경제 성장률은 하향 조정했고 그리고 물가의 레벨은 한 단계 올렸고 그리고 이제 연방 기금금리의 전도표 중앙값을 보면 이게 2.4에서 2.5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연준이 지금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고물가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여전히 길은 있다는 얘기를 이번 6월 FMC에서도 했었지만 제가 이 향후 미국 경제의 어떤 전망치를 조정한 걸 놓고 본다고 하면 연준도 내부적으로는 지금의 미국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거를 드디어 좀 이런 공식적인 숫자를 통해서 좀 반영하는 거를 좀 보여줬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다음에 이제 준비했던 뭐 질문들 뭐 내용이긴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확률이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뭐 잘못되거나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맞아요. 우려를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도 언제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갈지에 대해서 몰라요. 다만 확률이 높아진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항상 드리고 있죠. 예. 확률이 높아지면 오히려 시장은 좀 선반영 심리적으로 이제 워낙에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선반영에서 우리 뭐 리세션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안 좋을 테니까 시장 나가야겠다, 이탈해야겠다라는 그런 심리 때문에 시장이 더 하락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나요? 사실 올해 상반기 때 증시를 흔들었던 변수들을 보면 네.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 고물가, 이로 인한 물가 통제를 위한 연준의 강한 긴축 행보. 네, 여기서 크게 달라진 건 없거든요. 같은 이슈죠 계속. 예, 그래서 저는 올해 1월 초 고점 대비 현재까지 3대 지수의 하락률을 놓고 온다고 하면 선반영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S&P 500의 EPS 증가율의 12개월 선행 PER을 놓고 온다고 하면 현재 16배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이후에 평균적인 수준이 20.8배 그리고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5년 평균이 17.8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16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항상 주식 투자할 때 펀더멘탈 기업 실적을 가지고 향후에 어떤 지수의 어떤 경로를 항상 우리가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실적을 감안한 지금 미국 지수의 저평가 여부를 확인했을 때 밸류에이션 부담은 분명히 없는 상황이긴 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반기 때는 물가 우려는 지금보다는 좀 희석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확률도 아마 3분기가 끝나가는 무렵이 된다고 하면 지금 톤보다는 조금은 좀 긍정적인 해석으로 좀 바뀔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네.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희가 쭉 우리 문수성님과 올해 한
반년을 함께하면서 상반기는 너무나 이제 혹한기일 거고 이제 가을에 좀 농부의 마음으로 추수를 한다라고 그렇게 수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라 이런 말씀을 쭉 해주셨어요. 이번 그러면 이제 7월은 사실은 알 수 없겠지만 이제 9월, 10월 이렇게 접어들면서 3분기 정도에 있어서의 시장 분위기가 조금 지금과는 달라질 거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올해 하반기 때 제가 전망을 할 때 걱정이 될 수 있는 시기라는 타이틀로 좀 발간을 했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어 하는 증시 경로를 보면 3분기 때는 반등, 4분기 때는 감속을 좀 예상을 하고 있죠. 사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일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엔데믹이라는 게 이제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국 소비를 코로나19 시기보다는 많이 하는 거를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죠. 5월 말 드라이빙 시즌에 진입하면서 경제 주체, 특히 이 가계의 활동들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축적됐던 미국의 가계 예금 잔고가 4조 달러 정도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잔액이 올해 3분기 때 소비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제가 주목하는 거는 엔데믹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화면을 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자료를 좀 보죠. 네, 하반기 투자 환경. 이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1분기는 기존 악재, 전쟁, 물가, 긴축으로 인해서 증시가 어려움을 좀 겪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2분기는 제가 탈코로나 시대 전환을 앞둔 영향으로 사실 증시의 하락 압력이 좀 높아진 부분들은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핵심 변수로 경기 침체, 베어마켓 진입, 연준의 신뢰성, 우구심 이렇게 좀 잡아놓고 판단을 했었는데 경기 침체 사실 기술적으로 미국이 역성장을 2분기 연속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베어마켓 진입과 관련해서는 2020년도 미국 증시 S&P 500 지수의 상승률이 16.3% 정도 돼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달이 채 안 돼서 그 수익률을 모두 상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정책 수혜를 대부분 반납을 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거나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기는 어렵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 연준의 신뢰성과 관련해서는 약간 뒤늦은 감은 분명히 있지만 올해 들어서 강한 긴축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때부터는 물가는 분명히 잡힌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월달, 5월달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요인들을 선반영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잠깐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 역시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현 시점 이후 3분기, 4분기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이제 전환의 시기가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터닝 포인트로서 봐야 되는 것들은 결국 물가 피크와 관련된 시그널들은 이미 4월 달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거. 또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은 미국이 중국의 관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게 만약 실행된다고 하면 물가가 잡히는데 가장 크게 효과를 주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요. 러시아의 군사작전은 동남부를 점령하게 되면 중단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때 이러한 변수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엔데믹이 본격화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3분기 때는 반등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4분기 때는 제가 좀 일시적인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감속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11월 8일 예정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분기 때는 좀 감속을 예상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 환경을 바탕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증시의 경로예요. 제가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전 세계 선진국, 신흥국 달러 인덱스를 그려놓은 건데 선진국을 미국과 동일시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란색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월별 중요 이벤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월 달에는 FMC가 있을 거예요. 아마 13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증가율이 높게 나오면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거고요. 75bp. 예, 증가율이 떨어지게 되면 빅스텝을 단행하게 되는데 빅스텝을 단행하게 된다고 하면 분명 시장은 상승하는 데 영향을 줄 겁니다. 그리고 8월, 9월은 엔데믹 경제 정상화라는 부분들이 더 이상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족적으로 바뀌지 않는 데 영향을 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중국의 제20차 당대회가 있어요. 분명히 정책 모멘텀은 있다 보고 있고 11월 달은 미국의 중간 선거
그리고 12월은 전통적으로 연말 쇼핑 시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변수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상반기보다는 그래도 증시가 한 걸음 나아가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변수들은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 증시 경로를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을 하시려고 하면 볼게요. 네. 아마 스타일 선택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성장률을 좋게 봅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 성장률을 보셔야 되는데 분기별로 약간 구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분기는 엔데믹이 본격화되면서 경제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실적의 안정성, 고 ROE 그리고 이제 양호한 재무 구조를 근간으로 하는 퀄리티 그리고 주가 탄력성이 높은 중소형주를 좀 선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분기 때는 변동성이 있을 거라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은 대형과 반등 구간에서 주가 복원력이 높은 모멘텀을 좀 선호하는 게 좋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스타일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운용을 할 때 보통 스타일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이제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이런 스타일로 좀 투자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상단의 왼쪽이 성장주 가치주 그리고 오른쪽이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아래 왼쪽은 모멘텀, 퀄리티, 디비던트, 배당과 관련된 거 그리고 오른쪽은 중장기 테마 ESG, 전기차, 우주항공, 메타버스 이렇게 했는데 전반적으로 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부진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거를 전반적으로 놓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장과 그리고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우주항공, 메타버스라는 이 투자 대상에 대해서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대상이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위기를 겪고 나서 경제 성장의 원천은 디지털 전환이었고요. 코로나19 이후에도 지금 현재 미국의 중장기 경제 성장의 원천 그리고 전 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원동력의 바탕에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 그리고 새로운 산업을 지금 현재 견인하고 기업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도래하는 코로나19 이후의 어떤 경기 호황이 끝나는 시점을 놓고 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도 좋은데 저는 전기차, 2차 전지, 우주항공, 메타버스 관련된 대표 기업들 아니면 ETF를 통한 투자가 좀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컨셉을 가지고 네. 하반기 때 좀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 그리고 올해 쭉 이제 함께 해주시면서 시장의 큰 그림을 계속해서 함께 그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지난번에 아마 날짜를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산타랠리만 얘기했을 때 내년 네. 9월 며칠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을쯤에 우리가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들을 좀 딛고 살짝이나마 회복하는 움직임 그게 이제 키워드는 엔데믹으로 인한 경기가 조금 단기적으로나마 괜찮아지는 그런 구간인데 부디 이러한 예상은 좀 예상대로 흘러가서 시장이 좀 환호하는 단기적으로나마 환호하는 그런 장이 연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 심층 인터뷰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준영 박사의 위즈덤 칼리지 강의 개별 판매가 시작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고요. 저희가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됐습니다. 역사의 지혜 12시간의 강의 그리고 4시간의 Q&A 세션 총 16시간 분량으로 27만 9천 원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최준영 박사님의 개별 강의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클릭한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10-3898-2324 문자로 혹은 전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월간 소식도 확인해보고 이번에는 이제 앞서서 저희가 유럽 상황 확인해본 것처럼 이 위원님과도 유럽 상황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속보를 어떤 전해드리고 거죠?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예, S&P 500 선물이 출발했는데요. 네네. 1% 상승으로 현재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다는 것. 물론 다행입니다. 선물입니다만 좋아지는 거고요. 아마도 이제 오늘은 이번 주에는 반등이 좀 나올 걸로 보이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편할 것 같아요. 안 반등이 편합니까? 나와도 뭐 너무 미미하고 그동안 하락한 거에 대비해서 그리고 우리 음. 국장은 이거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다들 이렇게 뭐 선물이든 현물이든 다 음. 오르는데 음. 국내 오늘 증시가 아침에 올라가면 되죠 뭐. 어제 빠진 거 다 메울 수 있을까요? 아 그건 좀 어려워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2부 만나보도록 하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네. 유럽 시장을 오늘은 또 정리해 주실 건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뭐 정리라고 할 건 없고요. 네. 또 미국 시장이 또 노예 해방일, 휴장이죠? 노예 해방일 휴장이었기 때문에요. 오늘 유럽 상황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저께 우리나라도 안 좋았고 아시아장 그렇게 좀 영 그랬잖아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과하게 안 좋았어요. 우리나라 좀 과하게 안 좋았죠. 그렇지만 일단 유럽은 그나마 천만 다행으로요. 1% 내외 좀 반등한 곳이 제법 있었습니다. 물론 프랑스는 0.6% 올라갔는데요. 영국이 한 1.5% 그리고 독일이 한 1% 올라가면서 좀 올라갔고요. 또 미국과 달리 바로 위에는 캐나다는 정상적인 거래를 했거든요. 캐나다는 또 주가가 또 1% 이상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선물이라는 게 큰 의미는 없겠으나 일단 미국이 오늘 반등에 지금 반등 출발하는 선물 시장에서 약간의 그런 것 쪽에서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모처럼요 올해 연초 대비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이 23%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여기 보이는 것들은 좀 먼저 각국의 화폐 단위로 한 거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 감안해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발표된 지수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면 코스피 이렇게 그 지수가 되겠는데요. 미국은 24%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이 되겠고요. 영국은 마이너스 5%. 영국이 지금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선박한 나라입니다. 물론 모든 국가를 할 수가 없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 그런 레벨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국이 가장 선방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5% 정도 내렸고요.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17% 정도 내려서 상대적으로 유럽이 조금 선방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영국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죠. 마이너스 5%에 좀 멈춰 있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었고 오늘 이들 국가들이 대부분 오늘 상대적으로 좀 반등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캐나다 잠깐 보겠습니다. 캐나다 오늘 말씀드렸던 데 1.4%가 올라갔고 캐나다가 지금 미국 대비 올해 3분의 1 정도 떨어졌습니다. 9% 정도 떨어졌고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마이너스 23%입니다. 물론 아까 이제 다 각국의 화폐 단위로 한 거라고 지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각국의 그대로 한 거니까 지수니까요. 보시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9%인데요. 잠시 후에 보여드렸지만 캐나다랑 미국은 환율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거의 작년 말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실제로 달러 이런 거 고려하면 이 정도가 지금 격차가 정확하다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영국이랑 캐나다가 상대적으로 왜 선방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이 시간에도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보여드릴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그림이냐면 각국의 주당 이익의 전망치의 콘센서스의 변화입니다. 콘센서스 변화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미국이 230달러입니다. 올해 연말이 230달러인데 그 자체가 신뢰성이 약간 떨어진다.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주장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 아마 댓글창에서도 그렇게 지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망 자체가 조금씩 하향하게 굴고 상승 추세가 좀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지금 하반기에 어려워지면 환율이나 이런 원자재 값 그러면 여전히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런 거는 각국이 다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어찌됐건 같은 그런 정도 의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영국은 조금 쉬었지만 다시 좀 쭉쭉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영국은 계속해서 이점에 상향되고 있고요. 캐나다도 완만하게 조금씩 상향되고 있습니다. 이거 다음에 이제 미국인데요. 미국은 조금 떨어졌다가 조금 치솟하면서 최근 들어서 4주 연속 보면 정확한 팩트셋 기준을 보면 그냥 몇 센트 단위로 올라갑니다. 조금씩 올라가는 그 정도라고 보여야 되겠고요. 그 밑이 이제 일본이랑 전체 유로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큰 재미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영국과 캐나다가 유독 상대적으로 이익 전망이 상향되고 있고 주가도 나름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도대체 왜 그런지를 제가 극명하게 차이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제 미국은 S&P 500 중에서 한 11개 섹터 중에서 가장 섹터가 비중이 큰 게 혹시 아시죠? IT입니다. IT가 한 27% 정도 되고요. 그 다음이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가 두 번째고 그다음 쭉쭉쭉 내려오는데요. 물론 영국에서 제가 알기에는 시가총액 가장 큰 거가 아스트라제네카인데 최근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다른 뭐 그 필수소비재들이 있겠고 금융융업이 발달돼 있어갖고요. 필수소비재가 18%, 금융 17% 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에너지랑 소재가 12.3%, 11%에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들이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국은 아시다시피 뭐 광물도 그런 것도 있고 석유도 있고 거기다가 소재 뭐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25%가 있는 것이 되겠고요. IT 있죠. IT는 지금 1.5%밖에 1%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지금 IT가 올해 11개 섹터 중에서 지금 몇 등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11개 섹터 올해 상승률 하락률 다 하락했는데 11등. 11등까지 아니고 마이너스 9등일 겁니다. 9등 정도로 제가 기억 9등 10등일 겁니다. 그런데 이거가 지금 영국에서는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영국이 좀 견주한 거. 물론 마이너스지만 견주하는 흐름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약간 더 심합니다. 캐나다는 금융이 36%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5대 은행, 6대 은행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주 소개해드렸던 TD뱅크, 그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 몬트리올 뱅크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비모, 뱅크 오브 몬트리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36%나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넘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목할 것이 에너지랑 소재가 각각 18%랑 12%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합이 30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앞서 영국 같은 경우가 지금 20% 조금 23%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4분의 1이라 그러면 이거는 이거보다 더 훨씬 넘는 거죠. 28%가 캐나다가 에너지와 소재를 갖고 있다는 거죠. 캐나다는 뭐 제조업이란 게 별게 없는 나라거든요. 제조업이란 게 별게 없고 여러분은 기억하시는 제조업은 그냥 제가 농담 삼아서 말씀드리면 룰루레몬 하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입니다. 룰루레몬. 그 정도로 제조. 네, 그리고 이제 있죠. 캐나다 구스가 두 개 유명한 대표적인 캐나다로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제조업 브랜드는 두 개 외에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캐나다 사람들도 브랜드 뭐 있냐면 딱 두 개 얘기하고 또 하나가 이제 쇼피파이인데 쇼피파이는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 있고 이제 조금 보시면 이제 신발 브랜드가 몇 개 있긴 있는데 크게 뭐 유명한 건 아니고요. 어떤 두 개가 이제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렇게 에너지나 소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캐나다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를 딱 보시면 이 그림을 보여주셔야 되겠는데요. 참고로 미국과 차이입니다. 미국은요 IT가 27%죠. 아까 영국이 1%였잖아요. 볼까요? 캐나다 IT 볼까요? 캐나다 IT가 5%입니다. 네. 이건 쇼피파이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있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일본 이제 그 IT 기업들이 이제 토론토에 많이 또 와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미국에서는 앞서 30%와 20%를 차지했던 에너지와 소재가 에너지가 많이 올랐다고 해봤자 여전히 4.5%, 2.7%밖에 안 되죠. 바로 이것이 지금 올해의 주시장의 각국의 차이를 가져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역설적으로 보면 딱 이렇게 해서 이게 굳이 우리가 이분법으로 나누면 안 되겠으나 미국은 성장주죠 지금. 성장의 느낌으로 몰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IT가 많이 있고 그리고 영국과 상대적으로 캐나다는 성장 약간 아닌 거죠 지금요. 성장 어떻게 됐건 IT가 지금 1%밖에 없는 영국. 5%밖에 안 되는 캐나다랑은 많이가 차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주요 국가 중에서요. 주요 국가, 그러니까 저희 말했던 OECD 국가 그런 나라들 저 밑에 일부 정말 그 에너지만 갖고 있고 국물만 하는 그런 일부 국가 제외하고는 주요 국가 중에서요. 캐나다 달러 정도만이 미국 달러 대비 견조로 움직입니다. 지금. 그게 딱 올해가 보면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올해도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그냥 거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 1달러가 캐나다 달러로 1.3달러 정도 내외거든요. 조금 낮았다라 해도 이거 편차가 되게 작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딱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캐나다도 주식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알기에는 국내 증권사에서 캐나다 주식을 살 수 있는 데가 한두 군데 있는 거로 제가 뭐 들었거나 아니면 있더라도 막 오프라인만 되거나 아니면 HTS만 되거나 하면 증권사마다 다른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거래하는 증권사는 몇 개 안 될 겁니다. 제가 알기에. 그래서 캐나다 주식을 하실 분들은 캐나다 토론토랑 뉴욕에 동시 상장돼 있거나 아니면은 캐나다 기업 중에서 뉴욕에만 상장된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도 은행들이 있잖아요. 은행들은 대부분이 양쪽에 듀얼 리스트 동시 상장됐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굳이 관심 있으면은 EWC일 겁니다. 네. 캐나다 맞아요. ETF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도 저희 미주미도 마찬가지, 3프로도 마찬가지 해외에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땐 90%가 미국이고요. 미주미 경우엔 그렇습니다.
90%가 해외에서 보신다면 90%가 미국이고 한 7, 8%가 캐나다고 그 외 지역이 2, 3% 정도 되는데요. 캐나다 계신 분들은 ETF가 특이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캐나다 계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아마 부사장님들 그렇고 특히 여도랭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자산이 되시는 분들은 배당 많이 받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세금 내서요? 예, 배당을 받으면 ETF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배당을 많이 받으면 그게 금융종합과세에 들어가면 금융에 별도 추가 또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미국도 그렇고 제가 알기엔 국내에도 그런데요. 제가 국내는 정확히 규정을 모르겠는데 미국은 제가 그런 걸 알고 있는데 ETF는 혹시 아시겠지만 ETF는 정확한 표현을 하면 제가 왜냐하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저 이양용이는 아무것도 모른다 또 쓰시는 분이 계세요. 워낙 그 ETF는 배당이란 말을 안 씁니다. 분배금이라고. 분배금이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디비던드가 아니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분배금이라고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칭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쓸 때도 배당금. 법률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규정돼 있지만 우리나라도 배당금을 씁니다. 그래서 그냥 통칭 저희는 배당금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 알고 있다는 거 분배금 배당 알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배당금을 있죠. ETF는 모든 기업들한테 배당을 받아서 나눠주는 분배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주게 돼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 증시의 상장 규정 SEC에는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근데 캐나다는 약간의 예외적인 것들이 미국과 약간 다르게 뭔가 좀 규정이 자유로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는 이미 비트코인 있죠. 미국의 비트코인의 선물을 거래되잖아요. 선물을 ETF 만든 것들로 알고 있는데 그 캐나다 그냥 비트코인으로 ETF를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먼저 상장돼 있어요. 세계 최초로요. 또 하나가 배당 있죠. 배당. 배당을 분배금으로 안 줘도 되는 거가 허용이 돼 있어요. 배당을 무조건 나눠줘서 분배금을 줘야 되는 게 규정입니다. SEC는. 그래서 SEC는 ETF들이 인덱스가 아니면 다 줍니다. ETF 받을 줄 게 없으니까 다 나눠주게 돼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배당을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배당.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거기는 똑같이 배당을 받더라도 모으더라도 그 돈을 재투자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소위 드립이란 걸 합니다. 한국에서는 드립 기능이 없는데 미국에 그거 보시는 분들은 드립이란 걸 아시는 게 있습니다. 드립은 돈을 받으면 배당을 받으면 자동으로 그 돈을 모아서 그 주식을 자동으로 사주는 게 있어요. 거래 비용도 안 받고 그 드립이란 그 기능이 있습니다. DRIP인데 똑같이 ETF가 그렇게 해줍니다. 분배금을 받으면 그걸 갖고 또 재투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또 나름 히트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혹시 미국, 캐나다에 계시고 캐나다의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캐나다 분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은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아예 디스트리뷰션이 없는 ETF를 찾아보시면 오히려 그런 것들도 좋아하시는 분 계셔. 왜냐하면 받으면 그것도 세금 내시는 분들이 다 마찬가지 있는데 그걸 하면 세금이 일단 차익에 대한 거래 세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팔고 나서야 생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면 수익률만 보면 똑같은 S&P 500이라 하더라도요. 수익률이 캐나다에 상장돼 있는 그 S&P 500이 수익률이 조금 더 날 수가 있어요. 보이는 거. 왜냐하면 배당이 재투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다는 것도 일단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배당 재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TR 토탈 리턴이라는 붙어 네. 있는 그런 ETF가 있잖아요. 그런 네. 거랑 같은 개념인 건가요? 그 토와 TTR은 부산님 아시는 모르지만 그것까지 잘 토탈 모르겠습니다. 리턴이라고 배당 이것도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분배금을 받는데 그 분배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재투자. 아 우리나라요? 우리나라도 있고 미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좀 없는 걸 알았는데 있으면 네. 다행이네요. 그런 것들 찾아보고. 토탈 리턴, 네, TR 앞에 붙어 있는 네. 그런 ETF가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을 쭉 보다가 전 지금 방금 그 캐나다 달러 대비 한국 원화의 네. 움직임을 보니까 만만치 않게 달러 못지않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국 올랐어요. 달러도 달러지만 캐나다 달러가 좀 무지막지하게 지금 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캐나다 계신 분은 많이 아시고요. 캐나다도 이제 어찌 됐건 다양한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면 계시잖아요. 1달러가 지금 1,000원이 됐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무섭게 올라가고 있죠. 작년 말에 지금 작년 초에 지금 820원, 840원까지 했던 거가 엄청난 올라와서 직접 미국 달러보다 심증적으로 느끼기에는 똑같이 보면 미국 달러, 우리나라 돈을 기준으로 보면 캐나다 달러가 더 강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이 아주 조금 진정세가 네네. 나타났죠. 네, 실제로 보면 유가 같은 경우서 소폭 이제 반등을 하겠지만 전체 추세적으로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금값은 이제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원자재 가격이 조금 좀 진정세를 보이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달러도 소폭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의 제가 아침에 네. 환율 봤더니 거의 1,293원 막 이러던데요. 얼마요? 1,293원. 달러 대비 원화가 네. 거의 1,300원 붙었습니다. 근데 어저께도 마찬가지고 정도. 어저께는 뭐 돌파했다가 약간 좀 네네. 밀리면서 끝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안정돼야는 빨리 좀 안정돼야지 주시장도 좀 안정될 것 같습니다. 자, 월가 의견 좀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탐리. 네, 뭐 여전히 부정적 의견이 워낙 많이 있죠. 그리고 어제도 잠깐 소개드렸다시피 실제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보면 소위 그 어떤 과매도 국면을 하는 지표들. 어저께는 저희가 이제 그 연중 최저가 52주 최저가가 43% 종목 수가 있다는 얘기 해드렸고요. 또 다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S&P 500 전체 500개 주식 중에서 5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주식이요 1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만이 S&P 500 위에 가 있는 정도 모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과매도 국면으로 하고 일단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물론 이것이 과매도 했다고 해서 바로 반등하는 이건 아니겠고요. 또 CNN 같은 경우에 보면 소위 어저께도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14포인트 그러면서 또 최저 수준까지 가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또 불앤베어 지수 같은 건 0입니다. 0.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후에 어느 정도 더 반등할 수 있다는 여력은 분명히 있겠지만 좀 귀에 안 들어오죠. 그런 얘기들이. 지나고 나면 항상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 야 그때 좀 샀으면 하지만 그건 뭐 얘기 다 지나간 다음에 미래에서 과거를 보고 하는 덧없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펀드스들의 탐내는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강한 어떤 그 자신감을 여전히 피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분은 에너지와 대표 기술주를 여전히 얘기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큰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분은 어저께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어떤 거를 갖고 얘기하는지를 지금 한 두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S&P 500의 기술주만 갖고 있는 밸류에이션입니다. S&P 500의 지금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은 15.8배 정도로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기술주 있죠. IT 섹터가 6월 9일 기준은 20.7배거든요. 20.7배는 리만 사태 때 그리고 닷컴 버블 직전 수준까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2011년 이때보다는 상당히 높지만 최근 들어서는 가장 낮은 수준까지 와 있는 거가 되겠고요. 특히 상대 P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 기술주의 상대 PR이 전체 S&P 500 대비도 지금 1.2배 수준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탐리가 이런 걸 갖고 지금 얘기한다라고 좀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어찌됐건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중고차 가격이라든가 타겟가 얼마대 제품 가격 인하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로 알 수 있냐면 재고가 상당히 쌓여 있는 거 늘어나는 거를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거라고 되겠고요. 당장은 변동성이 있지만 하반기에는 기대감을 얘기하겠고요.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이 2003년 수준이거나 하반기에 그러면서 기술주의 시장, 기술주 중심으로 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다만 이분은 쉽게 얘기해서 돈을 잘 버는 기술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그러니까 1, 2, 3, 4번 중에서 제가 표현할 때 1번 정도 있죠.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골드만삭스의 돈을 못 버는 기술주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요거는 해당되는 거 딱 쉽게 얘기해서 ARKK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못 버는 기술주들인데 이것조차도 지금 보면 약간 다른 사람이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캐시우드 얘기하면 짜증나지만 캐시우드는 바닥에 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기술주가 뭐 제일 먼저 올라갈 거 얘기하는데 여기는 PS입니다. PS예요. 프라이스 퍼 세일즈잖아요. 이것들이 매출 대비 프라이스가 지금부터 최저 수준에 와 있다는 거죠. 이건 거의 리만 사태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기술주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도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앞에 펀드스의 탐리가 얘기하는 거랑 그 캐시우다 얘기하는 전혀 다른 종목군이지만 어찌 됐건 간에 이런 것들도 보면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주식은 많이 떨어졌다고 절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흔히 얘기해서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잖아요. 드라이버. 치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뭘지. 그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그게 유가가 떨어지는 걸지 달러가 떨어지는 거 될지 아니면 이익이 다시 한번 훅 올라가는 것을 보여줄지 아니면 엄청난 힘에 의해서 수급이 좋아질지 그건 모르겠으나 실제로 보면 그런 다양한 징후는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좀 볼만하다. 다만 언제일지 늘 말씀드리지만 타이밍을 알 수 있는 재주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늘 말씀드린 지금은 한 발짝 물러서서 안 되면 두 발짝 물러서서 시장을 좀 천천히 좀 보시면서 좀 기다리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기다리는 이 시간이 너무 길어요. 상반기 길죠? 내내 기다려가지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죠.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이 피크 치다는 거 네.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요 그림까지만 네, 네. 보여드리면 리세션에 대한 걱정들이 가장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덧없는 얘기일 수 있으나 탐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어보면 지금 리세션이라는 건 평균 5년마다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20%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뉴스 보시면 월스트리트 어저께 우리나라 뉴스에도 그런 거 나오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조사를 보면 경제학자들이 44%의 이거 리세션 확률이 내년까지 있다는 얘기하는데 그게 평균의 2배라는 겁니다. 탐리 얘기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 보면 재고가 줄어드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건 재고가 줄어드는 거, 유가가 좀 하락하는 거 그리고 제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입장에서는 달러가 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떨어져야지 결국은 이익 전망이 다시 이익 조정 비율이 상향되겠죠. 그러니까 달러 계속 올라가면 누가 아무리 이익 전망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기억하시는 꼭 볼만한 것은 달러가 좀 떨어져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가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은 뭐 유럽과 캐나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 이제 미장이 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소식들 쭉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뭐 미국 쪽 선물 시장은 일단 상승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데 국내 증시가 이제 과연 오늘 어제 하락분을 좀 모두 만회할 수 있을지 부디 국장이 오늘은 조금 억울하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를 바라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 30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